자, 이번은 원천징수 연말정산 편에 개정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할게요. 교재 464페이지 보시면 메뉴에 종전에는 여기가 야간근로 비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표현을 연장근로 비과세라고 바뀌었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똑같은 얘기니까.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여기까지 알아댈 필요 없지만 그런 직종들이 여러 가지가 좀 추가된 게 있다라는 것 정도. 이건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겠죠.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이 아니라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2,500원 똑같고 이게 좀 190에서 210으로 상향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466페이지 보시면 그나마 얘가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여러분 답이 바로 다 바뀌니까 여기 자녀 보시면 이 자녀 공제가 뭐냐 입양자 건너뛰고 7세 이상의 사람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종전에는 0세부터 20세 이하면 다 자녀가 공제가 됐었는데 국가에서 뭐 제가 그런 것까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애가 없어가지고 아동수당이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제도가 생겼는가 잘 보시면 돼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이가 6세 이하인가 봐요. 그것도 미취학 아동이야. 그러니까 6세 이하에게 아동수당을 주고 있는데 또 자녀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닌 애부터 20살까지가 자녀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세 이상부터 20세까지야. 이것도 프로그램에 가면 친절하게 밑에 써 있어요. 근데 단 뭐라고 돼 있냐면 7세가 아닌데 6세일 수도 있잖아요. 6세인데 취약한 아동이 있어. 학교 다니는데 빨리. 그럼 얘는 이 아동수당을 안 주나 봐요. 그러니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만 주는 거니까 혹시 7세 이상의 사람만 받을 텐데 7세인데 학교를 안 다니는 애는 안 준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6세인데 학교를 안 다니는 애가 있어. 아니 학교를 다니는 애가 있어. 취약. 이런 애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즉 일단 7살 이상이어야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7살이 안 됐는데 학교를 다니는 애가 있더라. 그러면 얘는 아동수당이 안 나가니까 공제 받는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68페이지에 보시면 일용근로자의 총급여가 하루에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이건 뭐 객관식 시험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471페이지에 방금 설명드렸던 이 자녀는 7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7세부터 20세까지의 사람을 말해요. 근데 만약에 7세가 아닌데 학교를 다니는 애가 있더라. 그러면 얘도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번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책에 이제 답이 이제 조금씩 바뀌겠죠. 474페이지에 보시면 이 소연영 씨의 이 자녀가 있는데 최세돌, 최세희가 7세 미만인데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자녀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로 여기가 답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의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475페이지도 마찬가지죠. 8살, 여기 475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만 4세라고 돼 있는데 얘가 학교를 다니지 않을 나이겠죠. 하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이제 미취학이라고 써줘야 되겠고 얘들이 10살, 8살인데 학교를 뭐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겠죠. 7살 이상이니까. 근데 초등학생이라고 이렇게 좀 더 친절하게 붙였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이 자녀로 인해서 이제 모든 답이 다 바뀌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 해설에 2번에 있는 이 사람도 이 박보배가 자녀 세액 공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 10번에 있는 이 박항국이도 여기 있는 두 번째 박남수가 자녀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똑같고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도 방금 봤던 거 또 나왔죠.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이 아니라 210만 원 이하. 그리고 여기도 나왔던 얘기죠. 500페이지에 여기 일용직 근로자 1당 계산하는 것을 15만 원. 그러니까 이제 앞머리를 좀 20만 원 올려가지고 답이 똑같아지도록 이렇게 고쳤네요. 그 다음에 511페이지 연말정산 관련해서 보시면 511페이지에 종전에 여기가 취득 당시에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이었어요. 근데 5억 원으로 상향이 됐다라는 얘기.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16페이지에 보시면 이 도서공연비 사용액이라는 게 있는데 금액도 제한이 있죠. 근데 이게 뭐가 하나가 생겼냐면 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이에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하는 것도 이 도서공연비 사용액에 포함시켜 주겠다라고 개정이 됐어요. 단 날짜 중요하죠. 7월 1일 이후분만. 뭐 급여 이거는 앞전에 있은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화면 프로그램 화면에서 이 신용카드를 눌러보면 종전에 하고 순서가 좀 배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도서공연 앞전에 뭐였더라? 도서공연비 지출액, 대중교통 이용액 이렇게 되던 거로 그냥 분으로 이름이 다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7월 1일 이후에 박물관 입장, 뭐 미술관 입장이 생기면 이 도서공연비에다가 같이 몰아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522페이지에 이것도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거죠. 산후조리원. 종전부터 해줬어야 되는데 얘를 안 나니까 얘를 낳았는데 산후조리원을 가는데 이게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안 해줬는데 조건이 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야. 아무나 막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만 의료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새로 생겼네요. 그러면 올해 시험 보는 것 중에 이제 출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금액 잘 보시고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그래서 종전의 교재에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과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이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되죠.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출산 한 명당 200만 원까지. 그리고 525페이지 보시면 의료비를 더블 클릭해보면 이름들이 종전에는 난임시술비, 그 다음에 장애인, 본인 경로자 이렇게 있는데 본인 경로자 대신에 더 정확한 65세 이상자라고 표현이 바뀌었고 장애인하고 옆에 뭐 하나 더 붙었어요.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장애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일반이었는데 그냥 그 밖의 공제 대상자라고 바뀌었습니다. 메뉴가. 그 다음에 526페이지에 교육비는 종전에는 본인이었던 거를 본인 가로 열고 전에, 장애인 전에. 그런데 이 장애인 특수라는 게 하나가 또 생겼거든요. 장애인은 전액이니까 그냥 넣으면 되는데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 근데 이게 하나가 더 생겼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찾아봐도 이게 왜 별도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뭐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장애인 재활을 하는 의료. 근데 이게 왜 구분이 되어 있는지 계산 구조는 똑같은데 그걸 제가 모르겠다고 해놨어요. 혹시 이걸 보고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라고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528페이지 보시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종전에 여기가 2000 이하 2000 초과였는데 1000 이하 1000 초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1000이니까 이제 이렇게 곱해보면 여기가 150이 되겠죠. 300이 아니라. 계산 구조는 얘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숫자가 바뀌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 월세액 공제 중에서 여기 조건이 있죠.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한 월세액인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일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한 추가됐어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일 것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것이라고 하나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원천징수 연말정산 부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가지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해가 바뀌잖아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올라오는데 2018년이면 당연히 2월달 시험까지는 18년 기준으로 4월달 기준은 19년 기준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책을 사면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지. 그런데 이제 2월 시험이 딱 끝났다. 3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3월에 여러분 보셨지만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뭐 19일자, 20일자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이전에 책을 만들어내면 이건 책은 2019년 책이 아닌 거죠. 법도 다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해도 3월 초 정도 또는 중순 정도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시험은 4월 초야. 이때 이 책을 사가지고 이걸 공부할 수 있겠느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전에
샀다 하더라도 이게 2018년 교재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공부할 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서 공부를 쭉 하시고 개정된 내용만 이렇게 갈아 끼우고 그 취지만 보시면 이때 시험 보고 이 이후에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거 시험을 보려고 책이 언제 나오느냐, 왜 안 나오느냐, 3월 달에 사서 이거 볼 수 있겠어요? 4월 시험을 못 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시는 분은 당연히 새 책을 보시는 거고, 그래서 2018년 교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쭉 공부하시면 돼. 이것만 갈아서 끼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 이걸 배포하면 책이 안 팔리겠죠. 근데 그건 제 양심상 책을 한 번 샀는데 2018년 딱 샀고 버리고 또 2019년을 또 사야 되겠어요? 그냥 이거 갖고 있으면 그냥 그 페이지 그대로 고쳐서 한 번은 보셔야죠. 그럼 내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거기까지는 양심이 있어야 되겠죠. 뭐 16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은 그건 너무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매년 개정되면 해당 페이지 원고를 그대로 다 고쳐드리고 내용 설명드리니까 책 사서 1년 이상 공부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개정 자료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